결국 미국이 판을 싹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이제부터는 내 규칙대로 간다 라고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유독 중국 베이징에서 반발이 즉각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다. 일방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주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그야말로 격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묘했습니다. 미국은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대신 중국이 가장 취약한 곳, 바로 돈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가 위험 등급을 상향했고 은행권이 자금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항만 검사였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목줄을 은밀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죄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베이징이 아우성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의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국 LNG선 115척 계약 급증. 한국 부디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카타르도, 노르웨이도, 호주도, 유럽도 모두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40조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그러자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이 짜놓은 이 거대한 구도에서 한국은 우연히 최대 이득을 챙겼다. 뭐라고요? 우연이요? 그건 한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역사, 98% 납기 준수율, 전 세계를 석권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3시 47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런던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저는 책상 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템스강 건너편 빌딩들에선 몇 개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발신지가 떴습니다. 카타르.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새벽에 오지 않는다는 걸요. 이 업계에서 27년을 일하면서 배운 불문율이었습니다. 찰스, 지금 뉴스 봤습니까? 상대는 에너지 메이저 기업의 핵심 임원이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공사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사람이죠. 평소 그의 목소리는 중동 사막만큼이나 건조하고 단단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다루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건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조선소 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LNG선 납기 일정 전체가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바닥에서 27년을 일했습니다. 찰스 호손.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입니다. 에너지 프로젝트, 그중에서도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주로 다뤄왔죠. 런던부터 중동, 아시아까지 전 세계 조선소와 에너지 기업들을 오가며 수백 건의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조선소가 파산하는 것도 봤고 전화 한 통으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웬만한 위기에는 표정조차 바꾸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재검토라면 어느 수준입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납기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납기 확정 불가. 이 업계에서 그 말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억이 날아갑니다. 계약이 도미노처럼 무너지죠. 위약금이 발생하고 보험사가 움직이고 다음 계약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카타르 프로젝트에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3척이나 있었습니다. 한 척당 평균 가격이 수천억 원입니다. 3척이면 조 단위 프로젝트였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두로 체포 이후 중국 측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식 성명도 강하게 나왔고 외교부까지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그 뉴스를 정치로 봤습니다. 남미 독재자 한 명이 체포됐다는 것으로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에너지 투자 핵심 거점입니다.
원유도 있고 항만도 있고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곳이죠. 체포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 에너지 안보에 대한 직접 타격이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더 이상합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성명도 없고 반박도 없습니다. 중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미국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가 움직였습니다. 리스크 등급 재평가가 시작됐죠. 금융권이 움직였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항만 접근성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숫자로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총을 쏘지 않는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찰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체포. 세상은 그걸 정치 뉴스로 소비했습니다. 언론은 독재자의 몰락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저는 배를 봤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수십억 달러를 봤습니다. 정치는 뉴스가 되지만 바다는 숫자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흔들린 건 남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3시간 뒤, 저는 화상회의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런던, 제네바, 도하, 싱가포르. 4개 도시에서 리스크 분석팀이 동시에 접속했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죠. 화면 한쪽에는 리스크 대시보드가 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조선소들이 표시돼 있었고 각 지역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녹색은 안정, 노란색은 주의, 붉은색은 경고.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이 전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제네바의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와 15년을 함께 일한 리스크 전문가였죠. 냉정한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타입이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공식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중국 조선소 리스크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내부 검토가 시작됐다는 정보입니다. 리스크 등급. 이게 올라가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선주들이 부담을 느끼죠. 그리고 계약 재검토가 시작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까?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예상됩니다. 숫자가 나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LNG선 한 척에 수천억 원입니다. 보험료만 해도 수백억이죠. 30%가 오르면 그 자체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정치는 늦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빠릅니다. 제재는 발표보다 보험이 먼저 움직이죠. 왜냐하면 보험사는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보이면 즉각 반응합니다. 성명도 필요 없고 회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등급을 올립니다. 금융 쪽은 어떻습니까? 싱가포르의 사라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녀는 금융 출신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0년을 일했죠. 월스트리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 관련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사실상 보류 상태고요. 기존 대출도 조건 재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항만 접근성은요? 그것도 논의 중입니다. 특정 항만에 대한 접근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돈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보험을 올리고 항만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충분히 효과적인 전쟁이었죠. 중국은 성명을 냈고 미국은 계산을 했습니다. 선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하의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공포입니다, 찰스. 카타르뿐 아니라 노르웨이, 호주, 유럽 메이저 기업들까지 전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 납기를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대안은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하지만 저는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저가 공세를 펼쳤을 때죠. 가격을 확 낮춰서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한국 조선업이 흔들렸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저는 그때 한국을 선택지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쌌으니까요. 같은 배를 중국은 20% 싸게 만들었습니다. 납기도 비슷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었죠. 그때의 한국은 계산표 맨 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싸게 만들어도 늦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늦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확정할 수 없다는 것. 납기를 장담할 수 없다는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항목이 떴습니다. 녹색이었습니다. 한국은 변동 없습니다. 리스크 등급도 그대로고 납기 기록도 안정적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죠. 저는 화면 속 녹색 표시를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 속 녹색 표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들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데 한국만 녹색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LNG선 항목만 따로 추출했죠. 지난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을 먼저 봤습니다. 납기 준수율이 나왔습니다. 평균 85%.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죠. 79%, 81%, 77%. 유럽 조선소들도 비슷했습니다. 납기는 지켰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한국을 봤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98%.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인가 싶었죠.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조선소들의 LNG선 납기 준수율 98%. 그것도 단순히 배를 인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사양대로 약속한 품질로 인도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열었습니다. 선박별 인도 기록, 지연 사유, 품질 검사 결과.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연된 2%조차 대부분 선주 측 사정이었습니다. 설계 변경 요청, 추가 옵션 요구, 인수 일정 조정. 조선소 문제로 인한 지연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100%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기록은 처음 봤습니다. 한두 척도 아니고 수십 척, 수백 척의 배를 약속대로 인도한 겁니다. 운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보험사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숫자로 계산하는 곳이죠. 감정도 없고 정치도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뿐입니다. 한국 조선소에 대한 보험사 평가를 열었습니다. 등급이 나왔습니다. 최상위 등급. 그것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위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였죠.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번도 등급이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남아있는 거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기록.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간 계속 지켜왔다는 것. 그게 신뢰가 됐습니다. 보험사가 믿고 금융사가 믿고 선주들이 믿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 자료를 열었습니다.
아까 회의 때 모두가 침묵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녹색 표시를 보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어디인지, 선택지가 무엇인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떠났으니까요. 더 싼 곳으로 갔죠. 그때는 가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싸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끝까지 완성하는 것.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것.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만 남아있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쌓아온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제임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조선소 데이터 전부 보내주십시오. 최근 10년이 아니라 전체 기록으로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찰스, 한국으로 가실 겁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예.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한지, 왜 한국만 흔들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다음 주 출장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카타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한낮이었고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움이었습니다. 찰스, 공식 통보입니다. 라시드였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공사 부사장이죠. 그가 직접 전화했다는 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정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중국 조선소 측에서 정확한 인도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확정할 수 없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언제 완성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납기를 장담할 수 없다. 이 업계에서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LNG선 한 척이 늦으면 전체 프로젝트가 흔들립니다. 가스 공급 계약, 운송 스케줄, 다음 발주 계획까지 전부 연결돼 있거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기술 문제입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기술입니다. 기술이요? 급저온 구간 용접부에서 문제가 포착됐습니다. 미세균열 의혹이 제기됐고 현장 엔지니어들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LNG선의 탱크. 영하 162도. 액화천 영가스를 담는 공간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금속이 수축합니다. 용접부가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균열이 생기죠. 균열이 생기면 가스가 셉니다. 가스가 새면 폭발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요. 현재 어느 단계입니까? 검사 중입니다. 하지만 만약 균열이 사실로 확인되면 라시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했겠죠. 제 작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접부를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최소 1년은 지연될 겁니다. 1년. 카타르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다른 선박들도 전부 검사 대상이 될 겁니다. 노르웨이 것도 호주 것도 유럽 것도요. 찰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즉시 팀을 소집했습니다. 제임스와 사라. 제임스는 리스크 전문가고 사라는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사라는 MIT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죠. 조선업계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급저온 용접 균열입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사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인된 겁니까? 아직 검사 중입니다. 하지만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사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용접 단면도가 떴습니다. 극저온 용접은 일반 용접과 차원이 다릅니다. 영하 162도에서 견뎌야 하거든요. 용접봉도 특수 합금을 써야 하고 온도 조절도 미세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열 처리 속도, 냉각 시간, 습도, 기압까지 전부 영향을 줍니다. 매뉴얼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각의 영역입니다. 감각이요? 네. 그리고 실패 데이터의 축적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면서 쌓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완벽한 용접은 불가능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이 빠른 이유를요. 그들은 규모로 승부했습니다. 대형 도크를 짓고 인력을 쏟아붓고 가격을 낮췄죠. 그래서 빨랐습니다. 하지만 빠른 건 깊지 않았습니다. 극저온 용접 같은 핵심 기술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월로 만드는 기술이었죠. 전 세계에서 극저온 용접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딥니까?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도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유럽도 포기했고요. 중국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사라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조선소 데이터가 떴습니다.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극저온 용접을 30년 넘게 해왔고 실패 사례를 전부 데이터로 축적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술을 시스템화했고요. 저는 화면 속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고 데이터를 쌓았겠죠. 한 명의 장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건 돈으로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건 정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죠. 노르웨이 선주협회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중국 조선소 신규 발주를 중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호주도 비슷했습니다. 유럽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도 하나둘씩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납기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계속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보험사 리포트, 금융권 내부 회람, 선주들의 비공식 미팅 결과까지 모두 모았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리스크 등급을 올렸죠. 그 다음 금융사가 움직였습니다. 대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죠. 정치는 발표하지만 시장은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에서 떠나는 것.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였습니다. 제임스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찰스, 카타르가 움직였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입니까? 비공식입니다. 하지만 진지합니다. 납기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5개 이상의 선주사가 한국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납기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품질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극저온 용접 문제 없습니까? 저는 사라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극저온 용접, 정확히 무엇이 다릅니까? 사라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찰스. 한 명의 기술자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어떤 식입니까? 용접 훈련부터 다릅니다. LNG선 용접은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만 투입됩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은 다릅니까? 중국은 규모로 밀어붙입니다.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빠르게 교육시키죠. 하지만 깊이가 부족합니다. 유럽은 기술자 개인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시스템화가 덜 돼 있어요. 한국은요? 한국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용접봉 하나를 쓰는 것도 수백 번 테스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실패 사례가 전부 축적돼 있고 그걸 토대로 매뉴얼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사라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떴습니다. 보십시오. 용접 한 군데마다 검사 단계가 3번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엑스레이 검사, 최종 수압 테스트까지.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전부 뜯어냅니다. 비용이 엄청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비싼 이유를요. 빠르지 않은 이유를요. 하지만 신뢰받는 이유를요. 한 명의 기술자를 데려온다고 시스템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자를 스카우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에 배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손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빠르게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쌓아야 하는 것이었죠. 제임스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찰스, 노르웨이도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공식 미팅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은요? 아직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선주 측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선주가 양보한다. 이 업계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보통은 선주가 을이고 조선소가 갑이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왜 양보합니까? 납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납기가 필요합니다. 싸게 받는 배가 아니라 끝까지 도착하는 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책임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로요. 한국을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왜 시스템인지, 왜 신뢰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한국행 항공편 예약해 주십시오. 언제 출발하십니까? 내일입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확인하러 온 것이지 믿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사 임원이었습니다. 김상무라고 소개했죠.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임원인데도 현장을 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울산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김상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호소님, 한국 조선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데이터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 이유는 데이터 너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LNG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LNG선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더 커질 겁니다. 김상무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도크는 4년에서 5년치가 꽉 차 있습니다. 주문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4년에서 5년치. 그 말은 지금 발주해도 최소 4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독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데 만들 곳이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도크가 바다를 향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LNG선 한 척이 축구장 3개 크기라고 하던데
그 거대한 배들이 동시에 여러 척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수천 명의 인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규모와는 다른 종류의 질서였습니다. 이쪽입니다. 김상무가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접 훈련센터였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훈련생들이 용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죠. LNG선 용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현장에 투입됩니다. 얼마나 자주 테스트합니까? 6개월마다 재평가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김상무가 한 훈련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용접봉 하나를 쓰는 것도 수백 번 테스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온도, 속도, 각도, 압력까지 전부 데이터화돼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용접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99%는 의미가 없습니다. 100%만 허용합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가진 겁니다. 한 명의 장인이 사라져도 시스템은 남습니다. 데이터가 남고 교육이 남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훈련센터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울산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표정을 들고 있었습니다. 찰스, 워싱턴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트럼프였습니다. 중국 조선업에 대한 금융 제한 검토, 항만 접근 제한, 보험 조건 강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중국 조선업을 고립시키겠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트럼프는 언제나 늦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이미 며칠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죠. 트럼프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인했을 뿐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공포는 그 다음 24시간이었습니다. 보험사 내부 회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조건이 재조정됐습니다. 선주들의 비공식 통화가 폭증했죠. 정치는 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로 먼저 움직입니다. 제임스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선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타르, 노르웨이, 호주, 유럽 메이저 기업들까지요.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중국 신규 발주 중단입니다. 기존 계약도 재검토 중입니다.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탈출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딥니까? 제임스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최신 집계표를 열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115척. 올해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척당 평균 가격 2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700억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15 곱하기 3,700억. 4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호황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언입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 경쟁이 끝났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기준이 고정됐습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LNG 운반선 시장은 한국이 사실상 독점했다. 이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얻은 결과다. 30년간 쌓아온 납기 기록, 품질 시스템,
그리고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확신. 그것이 시장을 움직였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시적 호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중국이 다시 따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 10년, 아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급저온 용접 기술, 품질 시스템, 납기 기록. 이 모든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선주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싸게 받는 배가 아니라 끝까지 도착하는 배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5척.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카타르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라시드였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확정된 목소리였습니다. 찰스, 이사회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높습니다. 중국보다 20% 비쌉니다.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납기도 더 깁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만장일치였습니다. 라시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싸게 받는 배가 아니라 끝까지 도착하는 배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전원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임스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찰스, 한국 조선소 측에서 선주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일정의 여유를 달라는 겁니다. 급하게 하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을이 갑에게 조건을 겁니다. 이 시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보통은 선주가 갑이고 조선소가 을이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선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고 합니다. 품질을 위해 속도를 조절한다는 게 신뢰를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승리였습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고집하는 자세. 급하게 하느니 계약하지 않겠다는 확신. 그게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미국 해군 출신이었죠. 지금은 국방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미국이 한국과 조선 협력을 본격 검토 중이야. 어떤 방식입니까? 처음은 정비입니다. 그 다음은 군수 지원선이고요. 그리고 그 너머까지 논의 중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국 군함을 외국에 맡긴다는 건 신뢰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맹, 안보,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전부 확인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죠. 왜 한국입니까? 중국은 아니야. 그건 확실해. 유럽은 거리가 멀고 일본은 복잡해. 결국 한국이야. 미국은 선택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선업은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군사 전략, 동맹 구조.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가 믿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공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던 날 세상은 정치를 이야기했다. 나는 바다를 봤다. 누가 끝까지 배를 완성할 수 있는지, 누가 약속을 숫자로 지키는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2025년 전 세계 LNG 운반선 115척이 한국으로 향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전 세계의 선택이다. 30년간 쌓아온 신뢰,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약속, 그리고 100%를 고집하는 태도. 그것이 시장을 움직였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은 게 아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도달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에 배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 편도 아닙니다. 다만 망하지 않을 선택을 고를 뿐입니다. 그리고 2025년 그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이 신뢰가 됐고 그 신뢰가 판을 바꿨습니다. 115척. 그 숫자는 말합니다. 선택받은 게 아니라고. 스스로 그 자리에 도달했다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